연말에 어떻게 좀 흐름이 좋을까? 11월엔 상당히 좋았는데. 네. 예, 개미스쿨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11월에 네. 거의 뭐 9월,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떨어진 만큼 그 이상으로 11월에 반등을 쭉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만 보더라도 한 8에서 10%대. 네. 코스피도 거의 11%대 올랐습니다. 주가 지수가 뭐 10% 이렇게 오르는 건 그야말로 급등이죠. 한 달에, 네, 한 달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10년물 금리가 지난 10월 후반에는 한 5%까지 갔다가 이게 4.2%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11월 초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라고 하는 좀 단서를 좀 얻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또 조기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 뭐 그런 기대의 근간에는 11월에 발표가 됐던 그러니까 10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 아니면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것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금리에 대한 금리 하락에 대해서 자산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오면서 봤더니 비트코인이 3만 불도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주식과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금리 하락에 연동이 돼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실히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시장이 이제 확신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는 금리 인하다. 네. 언제냐 이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네. 미국의 FOMC, 네.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데 우리가 일단 포인트를 두고 보면 될까요? 일단 3, 6, 9, 12월 FOMC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걸 찍습니다. 이제 네. 각 연방준비제도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멤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네. 뭐 내년 말의 금리, 장기 균형 금리 이런 걸 찍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번 달 FOMC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의 압도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도표 같은 걸 보면서 다음 금리나 시기 이런 것들을 시장은 좀 가늠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금리의 수준 어디에다가 저 사람들이 점을 찍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월 정도의 기준금리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그래도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3월 FOMC에서도 이제 미국 FOMC가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대두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이제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위험 요인이 어떤 된다. 이제 기대를 먼저 앞당겼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기대를 먼저 앞당겼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미리 반응을 해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가 조금 어긋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라질 거야라고 하면서 증시가 세게 반등을 한 상황이니 네.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조기 금리 인하 사실 3월 금리 인하는 여러 가지 파격이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볼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2%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힘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할 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긴축을 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나빠지는 걸 감내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3분기 성장률이 5%가 넘은 거 아닙니까? 네. GDP 성장률이 이제 뜨거운데 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재정 지출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금년도 재정 지출 계획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국채 발행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짰는데 네. 내년 3, 4월부터는 다시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막 돈을 쓰고 아직까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거는 많이 좀 너무 좀 앞장서서 달려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약간 좀 시장이 좀 과속하고 있는 걸 수도 그렇죠.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 역시 알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좀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을 이미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금리와 주식시장을 연동해서 본다 그러면 주가 역시 여기서 금리 인하를 그 어떤 동력으로 해서 더 올라갈 거냐라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선 좀 신중론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앞서갔다.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네. 약간 그 말씀이시고요. 12월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도 나옵니다만 경제 전망 네. 또 수정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또 가늠이 될 테니까 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네. 시장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기대의 연장선이냐 네. 아니면 약간 뭔가 충격의 반전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여서요. 근데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한 11월 초쯤만 하더라도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도 했었고 11월 말쯤 가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했었고 네. 이게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달라진 거는 없어요. 데이터 중심으로 네. 가겠다. 데이터를 보면서 가겠다.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준 적은 없죠. 네. 지금은 거의 3월 금리 인하는 제 생각엔 거의 시장의 자가 발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가 발전이요. 이제 일단은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들이 금리를 올리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이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합당한 그 태도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앞서가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똑똑하게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빌 에크먼은 뭐 리틀 버핏 이런 그렇죠. 애칭을 또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때 지난 8월 9월 달에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채권 시장에 일종의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제 베팅을 한 거죠.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죠. 네. 근데 이제 10월 후반부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풀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3월 달에 이제 조기 금리나 연준이 1분기 금리나 할 거라는 주장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하고 있죠. 사실은 빌 에크먼이 조기 금리 인하론에 불을 댕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미국 그 금융시장의 오피니언 리더인 거죠. 예. 나름의 이제 쏠림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빌 에크먼의 주장은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질 실질 금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한 4.2% 하는 거, 또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정책 금리는 5.25에서 5.5%이죠. 이런 것들은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명목 금리고요. 네. 여기서 물가 상승,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실질 금리인데 네. 작년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은 물가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실질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겁니다. 네네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뺀 게 실질 금리인데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명목 금리는 뭐 한 달 동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만 기준 금리는 그대로 있고 네. 크게 보면 지금 4.2%가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도 그 올해 저점인 3.3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목 금리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레벨은 높은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방금 3.3%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올해 저점. 아닙니다. 10년물 국채 저점입니다. 10년물 국채 저점이 3.3이었어요. 3.3, 3.4 이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아하.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빌 에크먼은 경제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주장을 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물가 떨어지는 것만큼 명목 금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리 부담은 높고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경기의 급격한 둔화를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빌 에크먼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게 맞는지 상당히 이제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정부가 계속 지출을 한다 그러면 빌 에크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 경제도 잘 안 식고 상당히 뜨거움이 유지가 되고 인플레도 잘 안 꺾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저의 의견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튼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긴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2%대로 떨어지면 참 좋고 아니면 에커먼의 주장처럼 경기가 나빠져서 그 결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 견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3월에 낮추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의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앞서간 것 같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의 자가 발전이었다라고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필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전망일지 아니면 왜 당위론이라고 하는 거, 네.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네. 걸지. 약간 좀 후자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전망과 당위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많이 하중을 받을 거다. 이 사람이 이제 10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고금리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라도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결국 금리가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누구의 말을 듣고 포지션을 잡거나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크먼 같은 사람의 견해를 보더라도 또 경기가 나빠지면 또 주식은 그걸 또 가격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것 없이 물가가 떨어지고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면 참 좋은 조합이고 네. 지금 이제 주가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네. 저는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좀 경기에 어떤 차가운 변화 없이 충격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올 거냐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골디락스 같은 상황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기대다. 경기에 충격이 없으면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낮추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네, 아직은 좀 물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연준의 그 인사들 중에서 위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파로 꼽히던 사람이 네,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연준 매파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주장들, 예. 지금은 이제 연준을 떠났지만 브레이너드 같은 이런 그 대표적인 그 매파들은 네. 비둘기파들은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거 결국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가야 효과 난다. 그렇죠.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물가라든가 경기가 충분히 꺾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또 지금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가 큰 탈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맥락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매파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한데 네. 아무튼 지금은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방점인 것 같고 내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장에서도 그거를 좀 확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제 생각의 단서는 미국 경기가 유의미하게 나빠지든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올리는 건 인플레이션을 보고
많이 올리고요. 떨어질 때는 경기와 금융 시스템의 교란을 보고 내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던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결국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결국 심각한 금융위기가 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물가를 잡는 인과율을 보면 연준의 정책으로 큰 충격 없이 물가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고요. 금리 올리다 보니 큰 탈이 나고 그 결과로 물가가 뚝 떨어지는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출 때는 경기와 금융 시스템의 교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이제 내릴 텐데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 그런 단서들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좀 뜨거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3월에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좀 앞서간 기대가 아닌가. 물론 이제 이런 기대는 시장 기대는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주는 저는 시장이 좀 앞서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운전사가 핸들을 틀 때는 뭔가 좀 쏠림 현상이나 급격한 어떤 충격 없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하겠느냐 약간 이런 의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인 상황에서 이게 급격한 경기 하강 이런 것 없이 과연 이게 물가가 뭐 예컨대 뭐 2% 초반은 아니더라도 이자를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거냐라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미국 증시 따라서 좀 같이 이제 반등을 한 감이 있는데 11월 그 수출입 동향부터 네. 좀 볼까요? 이게 어제도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수출이 지난해 대비 거의 한 7.8%, 8% 가까이 거의 올라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데이터 잘 나왔다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뭐 계속 그 마이너스가 나다가 10월, 11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이 됐고요. 또 10월보다는 11월 증가율이 또 그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경제가 순환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순환적으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네. 있다. 그런데 그 10월 지표 나온 거 보면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네, 네, 10월에 산업 생산 네, 그리고 소비 투자 이 3대 지표가 다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생산은 수출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요. 네. 이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소비나 투자는 전부 내수 항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2% 정도 초반할 거다라고 하는 게 관이나 민간이나 이제 그런 전망이 뭐 압도적 다수거든요. 뭐 네. 2.1, 2.2, 2%뭐 이런 정도 2% 초반에 형성이 되는데 올해 1% 초반 성장보다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저효과. 예, 수출 증가율 플러스도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가 크고요. 네. 품목으로는 반도체 반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내수나 이런 쪽은 아직도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높고 또 가계부채 굉장히 크고요. 또 내수를 결정하는 게 이제 민간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 또 설비 투자 정부 지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내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뭐 민간 소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규모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쪽에서 뭐 큰 탈이 나진 않더라도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이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는 거고요. 설비 투자.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투자를 한국 땅에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땅에 지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실은 산업활동 동향이나 GDP에 잡히지 않는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본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게 되면은 그 기업이 누리는 과실을 주주로서는 볼 수 있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주주가 가지는 이익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갖는 이해관계는 좀 분리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건설 투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뭐 과잉이고요. 또 정부 지출은 우리 그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정부가
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또 그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이제 경직적인 예산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수출과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성장률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느낄 정도의 어떤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산업활동 동향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투자는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 수출이라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야 또 버팀목이 될 텐데요. 아까 우리가 그 미국 쪽 물가 이야기,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려면 물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국내 물가를 놓고 보면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그 금통위 하고 나서도 소비자 물가 내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4에서 2.6% 오히려 더 높게 잡았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도 물가는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품목들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같이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성 항목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주거비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낮고요. 예. 또 중국은 돼지고기 비중 같은 게 높고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2% 중반 물가라 그러면 이거는 물가 안정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2% 중반 정도면 어떻게 지금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기에는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바뀌고 있고 또 크게 보면 원화 가치가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지는 달러 대비해서 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뭐 미국 경제가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고 원화 가치가 약하다는 이것도 이제 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나 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가를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2%에 맞추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더 길게 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그 전망치가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 전망치가 2.4%에서 2.6%로 높아진 거는 뭐 한편으로는 야 인플레이션이 참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 물가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될 물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슷한 기준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핵심 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것들이 한 2%대로 좀 들어오게 되면 지금 3% 중반이잖아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이 정도면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하느니 물가 말고 다른 걸 보고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가가 2%대 중반이면 네. 그 정도면 물가 안정 수준으로 봄직하다. 저는 이제 균형 물가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안정적으로 봤던 물가가 2%라 그러면 네. 지금은 한 2.5%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나름의 어떤 균형이 잡힌 물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은행이 보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 정도입니다. 네. 가까스로 2%는 넘었을 거다. 근데 이게 물가가 2.6 오르는데 네. 경제가 2.1 성장을 하면 네. 실질적으로 0.5%포인트만큼의 근데 요 지금 하는 그 GDP 성장률은 일종의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성장률이고요. 아하. 만약에 이제 명목 성장률이라 그러면 한은의 성장률에다 이 물가 상승률을 이제 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우리의 삶이 그냥 후퇴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 아니지만 좀 팍팍하죠. 2.1%이 성장이란 거는 성장률의 둔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이게 좀 둔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축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네. 조금 범위를 좁혀서 보더라도 1960년대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 성공의 역사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성장의 경제에서 뭔가 성장 둔화의 경제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수년의 우리의 삶인데 근데 둔화가 되는 속도가
너무 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둔화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빚이 많이 늘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득의 증가 속도는 현재 떨어지는데 부채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구조적인 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높고 기업부채도 높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족쇄인데 족쇄의 무게가 점점 더 특히 가계부채가 좀 문제라 물론 이제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도 아주 그 한계 기업들이 연명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부채를 늘려서 활동을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계의 소득은 대체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그 활동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길게 보면은 기업 부채도 문제입니다만은 가계 부채가 성장 둔화에 좀 부메랑은 더 크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올해 성장 1% 초반이라 그러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1980년 2차 오일 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과거 4번은 경기가 좋아질 때는 예외 없이 그 다음에는 V자형 반등하면서 한국은 한 번 경제가 어려울 때 내가 참고 견디면 아하. 경제가 크게 팽창하면서 이제 기회가 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미뤄두더라도 그다음에 경기가 V자형으로 반등을 하면서 뭐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있는 게 나은 거거든요. 일단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예. 살아날 기회가 오는. 버티면 경기가 팽창하면서 기회가 오는데 근데 우리 지금 대화 나눈 것처럼 2% 정도 성장이란 거는 과거의 성장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예. 성장의 회복의 경로거든요. 장기 저성장일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내년을 보고 보면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크게 하회했다가 회복이 되는 게 밋밋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가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체질이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저는 성장 둔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계속 경제가 청년처럼 이제 뜀박질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구조로 간 것 같은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주체들이 과연 그런 어떤 저속 성장에 그 적응이 됐나? 저는 좀 부적응이 있다고 봐요.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 저속 성장에 대한 대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건전하고 네. 빚이 많이 없고 하면 고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버티면서 네. 꾸준히 지속 가능하겠지만 고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계도 버틸 힘이 조금씩 더 떨어질 수 그러니까 있는. 성장이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거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로를 가거든요. 네. 근데 가계의 부채가 아주 급속하게 그 국면에서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가진 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점들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 한번 좀 자기가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제 초입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겠고요. 유가 이야기 잠깐 한번 좀 볼까요? 그 유가는 얼마 전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네. 원유 생산을 좀 줄이자, 네. 감산을 하자. 네. 배럴당 한 220만 배럴 정도 하루 네. 일간 22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여기에서도 좀 파열음이 들리더라고요. 오펙 플러스 내에서도. 네. 지금 보면 저는 올해 그 2분기 정도까지 보여줬던 오펙이라고 하는 기름 만들어 생산해서 파는 나라들의 결속이 가장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해 예, 내내. 특히 사우디나 러시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오일 메이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산 공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네. 이제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펙이라고 하는 카르텔은 가장 좀 그 약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같이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산하자 그럼 중간 중간에 그 담합을 어기는 플레이어가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약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담합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주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유가는 제 생각에는 뭐 경기 둔화, 중국 경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중국의 이제 그 11월 제조 PMI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쪽은 구조 조정을 하고 나름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데 네. 제조 PMI가 또 50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유가가 떨어진 건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앙골라 같은 나라 굉장히 적은 나라긴 한데 이런 어떤 그 커머디티라고 하는 일종의 그 범용 제품은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급 불균형에서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이제 급등을 하고요. 네. 반대의 경우는 또 주가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담합이 예전처럼 느슨해질 거다라고 하는 관측 뭐 이런 것들이 최근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주유소 가더라도 최근에는 기름값이 안정되어 있는 네. 걸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수출 이야기 잠깐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 이어가려면 수입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거 공급망에서 또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네, 네. 당장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뭐 전에 좀 예고가 됐던 바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이 요소 네, 네. 수출을 또 이제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네. 또 한 달 전부터 또 예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흑연 수출도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충격이 좀 주말에 있어요. 중국이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러먼트가 상무부 장관인가요? 네. 예. 이 사람이 동서 냉전 시대에 했던 수준의 이 수입 통제라든가 이런 걸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 한 이후에 뭐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국면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다변화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규제를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주름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산업적으로도 충격을 또 다변화하더라도 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렇죠. 요소수 같은 거는 베트남 같은 데서도 우리가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뭔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용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저희가 일부에서 오늘의 경제 뉴스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요소 같은 경우에 중국에 기댔던 비중이 70%였는데 네, 최근에는 90%로 외려 더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산이 싸니까. 네, 네, 그래서 수입산 다변화하자 해도 수입 현장에서는 저 중국산이 저렇게 싼데? 그럼 결국 중국산 더 많이 네. 끌어왔던 것이고 또 이때 또 한번 화들짝 놀라면서 또 다시 다변화 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항상 이렇게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또 우려가 드는 게 배터리 관련 산업인데 네.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는 좀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 이걸 더 이제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합작법인이 배터리 소재를 대준다면 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기업들이 많이 영향이 중국과 좀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주식시장의 반응은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할 때 저는 한국 기업들이 약간 양가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 당장은 밸류 체인이 중국 쪽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산 전기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오늘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그런 기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당장의 생산이나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과 중국 간의 합작 법인이 많은데 그러려면 이제 중국 지분을 2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 조간을 보면 우리가 지분을 더 사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더 지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금 부담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중국이 그렇게 또 팔까? 과연 자기를 때리는 게 명확한 그런 기준인데 네. 한국 기업들에게 지분을 과연 넘길까 이런 불확실성들은 존재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IRA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대선에 만약에 미국 정권이 트럼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막 폐기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거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 자체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큰 불확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입지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금융시장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의사결정 하나가 사실 이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가는 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을 좀 낮춰야 하는 상황에 온다면 비용적으로는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업의 입지 자체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뭐 시장의 반응은 보면 이제 그런 기대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게 또 예측하기 되기 힘든 또 변동성이 큰 영역이기도 해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개미스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